제 남편에게는 제가 모르는 6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아,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아니, 평범하진 않죠. 제 삶은 정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삶이거든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8년 됐어요. 우리 부부는 딩크족입니다. 아이 없이 둘이서만 사는 거요.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정말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남편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정말 잘 되는 편이에요. 전국으로 공사를 해주러 출장을 자주 다니죠. 둘이 벌고 애도 없으니까. 솔직히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자매도 없는 완전히 혼자라는 거예요. 시댁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명절마다 어디 갈 필요도 없고, 시어머니 눈치 볼 일도 없고, 시댁 행사에 끌려다닐 일도 없어요. 우리 부부는 명절이면 한가한 해외로 여행을 떠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꽉 막혀 있을 때 우리는 발리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죠.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해요. 너희는 좋겠다. 시댁도 없고. 나도 시댁 없는 남편 만날 걸 그랬어.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저도 농담처럼 받아쳐요. 그러니까 너희도 시댁 없는 남편 만나지 그랬어? 다들 웃으면서 부러워하죠. 반면에 저는요. 삼남매의 둘째로 자랐어요. 위로 언니 하나, 아래로 남동생 하나. 정말 복잡하게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시끄러웠어요. 언니는 언니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부모님의 관심을 끌려고 아웅다웅했고, 저는 그 사이에서 늘 눈치를 봐야 했죠. 명절 때는 친척들까지 모이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른들 시중 들기 바빴고, 사촌들 사이에서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제 안에 확신이 생겼어요. 나는 절대 아이를 낳지 않겠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나만의 공간과 시간이 있는 삶. 그게 제가 꿈꾸던 거였어요. 결혼할 때 남편한테 따로 동의를 구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연애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치관을 공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신혼 초에 확실하게 얘기는 했습니다. 여보, 나 아이 갖고 싶지 않아. 우리 둘이서 사는 게 좋아. 남편은 흔쾌히 동의해줬어요. 그래, 나도 너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해. 정말 멋진 남편이죠. 게다가 인테리어 사업으로 돈도 잘 벌고, 저는 제 선택에 정말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후회 같은 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몇 달 전부터였어요. 제 인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 제 남동생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한동안 백수로 지내더니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형부한테 부탁 좀 해줄래? 나 인테리어 일 배우고 싶어.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가족이 일에 개입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여보, 우리 동생이 인테리어 일 배우고 싶대. 출장 갈 때 한 번만 데려가 줄 수 있을까? 남편은 흔쾌히 오케이 했어요. 그래, 한번 데려가 볼게. 일이 쉽진 않은데 진짜 하고 싶은지 보면 되지. 그렇게 동생은 남편의 지방 출장에 동행하게 됐습니다. 남부 지방 어느 도시였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돌아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나, 형부 진짜 일 잘하시더라. 그런데 그런데 뭐? 좀 이상한 게 있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슨 일인데? 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저녁에 형부가 갑자기 밤낚시를 나가신대. 나보고 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나가드릴까요? 그랬는데 굳이 맞춰줄 필요 없어. 하루 종일 나 따라다니면서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푹 쉬어.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넌 숙소에서 쉬었고? 응. 그래 너무 출출해서 편의점에 간식 사러 나갔어. 제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갔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뭔가 언쟁하는 것 같아서 슬쩍 봤는데 누가 있었는데? 형부였어. 편의점 뒤편에 젊은 여자랑 서 있더라고. 둘이 뭔가 싸우는 것처럼 보였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그 여자 목소리가 좀 높았어. 화난 것 같았고 그 내용부가 뭔가 봉투 같은 걸 꺼내서 그 여자한테 주어라고. 봉투를? 응. 돈 들어있는 것 같았어. 두툼했거든. 그 여자가 받고 나서 그냥 가버렸어. 형부는 한참을 거기 서 있다가 수소로 가는 것 같더라. 나도 들킬까봐 먼저 빨리 들어갔지. 그래서 넌 형부한테 뭐라고 안 했어? 못했지. 나도 우연히 본 거고 뭔가 말하기 애매하잖아. 그래서 누나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밤낚시, 편의점 뒤에서, 젊은 여자, 돈.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인가요? 다음날 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평소와 똑같이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다녀왔어. 피곤하다. 고생했어. 동생이 말 잘 들었어?
애가 성실하긴 하더라. 일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의심이 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편의점 뒤에서 만난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왜 몰래 만나서 돈을 줬을까? 머릿속에 질문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거든요. 동생도 멀리서 본 거라 확실하지 않다고 했고요.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자. 남편을 믿자.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남편을 볼 때마다 뭔가 깨름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생한테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평소처럼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편의점 뒤에서 젊은 여자한테 돈을 줬다고? 밤낚시는 핑계였던 걸까? 남편이 출장 가는 날이면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전에는 그냥 잘 다녀와, 조심해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며칠이나 있는지 자꾸만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여보, 이번엔 어디가? 충청도 쪽이야.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왜일까요? 저는 그 대답이 진짜인지 계속 의심하게 됐어요. 몇 주가 지나도 그 찜찜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남부 지방 가야 돼. 추가 공사 들어왔거든. 아, 동생이랑 같이 갔었던 그쪽? 응, 거기. 큰 현장이라 신경 써야 돼. 동생이 편의점 뒤에서 남편을 목격했던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이 의심을 풀어야겠다고. 그래서 동생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동생아,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 누나, 이번 주에 형부가 저번에 갔던 그 남부 지역으로 또 출장 가. 내가 따라가서 좀 봐줄 수 있어? 이해하라는 거야? 응. 미안한데 나 혼자서는 못하겠어. 내가 전에 봤던 그 일. 나 계속 신경 쓰여. 동생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누나. 근데 형부한테 들키면 어떡해? 그래서 말인데 차 빌려줄게. 형부가 내 차 보면 바로 들킬 테니까. 렌터카? 응. 내가 다 처리할게. 넌 그냥 형부 뒤만 조심스럽게 따라가 줘. 밤에 어디 나가면 봐줘. 제발. 목요일이 됐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장 가방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주말 되기 전에 들어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 남편이 나간 뒤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동생한테 연락했습니다. 차 받았어? 응, 지금 출발한다. 형부 차 멀리서 따라가고 있어.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알았어. 그날 하루는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봤죠. 동생한테 연락이 올까봐. 저녁 8시쯤 됐을까요? 드디어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응, 어떻게 됐어? 누나. 이거 진짜야. 동생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무슨 일인데? 형부가 저녁 먹고 나서 어디론가 차를 몰고 갔어. 나도 뒤따라갔지. 그래서?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더라고. 좀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래서? 형부가 차에서 내려서 한 아파트 동 앞에 섰어. 문을 두드리는 것 같더니 동생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누나, 문이 열렸는데 애가 나왔어. 애? 응. 어린애. 한 6살쯤 돼 보이는 남자애.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래서? 그 애가 형부한테 뛰어갔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는데? 동생의 다음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빠라고 했어. 분명히 들었어. 아빠 왔어. 그러면서 형부한테 안겼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6살짜리 애가? 우리 남편한테? 누나, 괜찮아? 그 다음엔? 형부가 그 애를 안아 올리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어. 나는 더 이상 못 보고 돌아왔어. 미안. 아니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남편한테 아이가 있다고? 6살짜리? 그럼 그 애는 6년 전에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한 지 2년 됐을 때 배신감보다 먼저 든 감정은 황당함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동생한테 다시 부탁했어요. 한 번만 더 가줄 수 있어? 이번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누나,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애가 침 묻은 거 있잖아. 빨대나 숟가락 아니면 과자 봉지라도 그런 거 구해줄 수 있어? 설마 유전자 검사? 응. 동생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진짜 그렇게까지 할 거야?
형부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제발. 일주일 뒤 남편이 또 그 남부 지역으로 출장을 갔어요. 동생은 이번에도 렌터카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근처 놀이터에서 그 아이가 노는 걸 지켜봤대요. 아이가 집으로 돌아간 뒤 동생은 아이가 마시고 버린 주스팩을 주워왔습니다. 누나, 이거. 동생이 비닐봉지에 담아서 건네준 주스팩을 받아드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 남편 아들의 침이 묻은 거구나. 저는 남편이 쓰던 칫솔도 몰래 챙겨서 검사 기관에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죠.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종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진짜였어요. 그 애는 정말 우리 남편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동생한테 또 부탁을 했습니다. 동생아,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부탁할게. 또 뭔데? 누나, 그 애를 키우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 줄래? 그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동생은 며칠 뒤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누나, 알아봤어. 누구야? 60대 할머니야. 그 동네에서 작은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래. 60대요? 혹시 그분이 아이 외할머니인가? 그래서 더 알아봤는데 이상한 거야. 뭐가? 그 할머니 평생 결혼 안 하신 분이래. 자녀도 없고. 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60대인데 자녀가 없다고? 그럼 외할머니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아이 친엄마는 누구지? 왜 60대 할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는 거야?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동생이 다시 말했습니다. 누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거 봤어. 뭔데? 형부랑 그 할머니랑 킨십 하더라. 뭐? 손도 잡고 볼에 뽀뽀도 하고. 분명 형부가 존댓말을 쓰시던데 행동은 연인 같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남편한테 숨겨진 아이가 있는 것도 모자라서 60대 할머니랑 그런 관계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그 애가 사람들 없을 때 그 할머니를 뭐라고 부르는지 들었어. 뭐라고 불렀는데? 엄마라고 불렀어.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엄마? 60대 할머니를 엄마라고? 아니, 60대면 6년 전에도 이미 50대 중후반이었을 텐데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게 가능하긴 한가?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퍼즐 조각들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6살짜리 아들이 있다. 그 아이는 60대 할머니와 살고 있다. 그 할머니는 평생 미혼의 자녀가 없다. 근데 아이는 그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른다. 남편과 그 할머니는 연인처럼 스킨십을 한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거죠? 그 아이의 친엄마는 누구예요? 왜 60대 할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남편과 그 할머니는 대체 무슨 관계인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할 때였어요. 다음 주 남편이 또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저도 몰래 그 남부 지역 오래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직접 가서 이 모든 의문을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 날 저도 그 남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동생한테 주소를 받아뒀거든요. 그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정확한 위치. 차를 몰고 가면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남편 몰래 미행이라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의문을 풀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어요. 눈앞에 낡은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것 같은 오래된 건물들. 동생이 알려준 동 앞에 차를 세웠어요. 저 안에 남편의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 60대 할머니도.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으로 봤던 바로 그 아이였어요. 남편을 쏙 빼닮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60대 여성. 긴 머리를 뒤로 곱게 넘기신 모습에 옷차림도 정갈했어요. 나이에 비해 정말 품이 있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면서 웃고 있었어요. 저게 남편의 아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 아이는 남편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저 할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둘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슈퍼마켓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차에서 내려 뒤따라 들어갔어요. 슈퍼 안에서 할머니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오늘 뭐 먹고 싶어? 떡볶이. 그래, 떡볶이 재료 사자. 아빠 오시면 같이 먹으면 되겠다. 아빠.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아빠 오늘 와, 진짜? 응. 아까 전화 왔어. 저녁에 온대. 와, 엄마? 나 아빠한테 그림 그려줬어. 보여줘 해야지. 엄마. 아이가 그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동생 말이 진짜였구나. 저는 슈퍼 안에서 과자 코너에 숨어서 둘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정말 다정했어요. 아이가 원하는 것도 물어보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진짜 엄마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60대 할머니가 6살 아이의 엄마일 리 없잖아요. 둘이 계산을 하고 나가자 저도 슬쩍 뒤따라 나왔습니다. 아이가 할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우리랑 계속 살아? 할머니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아빠도 사정이 있으시니까. 나 아빠랑 계속 같이 살고 싶은데. 알아.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존재가 떠올랐어요. 아, 나 때문이구나. 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남편이 저렇게 따로 가족을 꾸린 거구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죄책감. 아니, 왜 내가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거지? 나는 처음부터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남편도 동의했잖아. 그런데 왜 몰래 아이를 만들고 숨기고.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둘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한참을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지금 당장 올라가서 따져 물어야 하나?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어요. 남편의 차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남편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어요. 큰 쇼핑백 2개를 꺼내 들고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 뒤를 몰래 따라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몇 층에서 내리는지 보기 위해서요. 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저도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남편이 한 집 문을 두드리는 게 보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아이가 소리치면서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남편이 아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지우, 보고 싶었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저렇게 행복한 표정의 남편을 본 적이 있었나? 나랑 있을 때도 저렇게 웃었나? 할머니도 나와서 남편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일이 좀 일찍 끝났어요. 남편이 쇼핑백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우 좋아하는 과자랑 장난감 샀어요. 그리고 사장님 드시라고. 아이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죠. 둘의 대화는 정중했어요. 분명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뭔가 달랐어요. 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어요. 셋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 안에 남편의 또 다른 가족이 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똑똑똑. 저도 모르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그 순간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남편이 현관으로 나왔다가 저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비켜봐. 지금 뭐 하는 거야?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파악한 듯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거실이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 벽 한쪽 전체가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거든요. 남편과 아이의 사진, 할머니와 아이의 사진, 셋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놀이공원, 바닷가, 동물원, 온갖 곳에서 찍은 사진들. 마치 정말 한 가족처럼. 소파에는 아이의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고 식탁에는 3사람분의 식기가 놓여 있었어요. 아이는 방에서 나와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아빠, 저 이모 누구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이의 그림이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적힌 그림에는 남편과 할머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니, 아프다기보다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는 천천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여보, 이게 뭐냐고! 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 할머니 뒤로 숨었어요. 할머니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방에 들어가 있자. 어른들이 얘기할 거야. 응.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할머니도 따라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어요. 저는 벽에 붙은 사진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여기서 아이 살림을 차려놓은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어요. 그 애 엄마는 누구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앉아. 설명할게. 앉고 싶지 않아. 서서 들을 거야. 어서 말해. 남편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6년 전쯤인가. 내가 그 지역에 인테리어 공사하러 갔을 때였어. 저는 팔짱을 끼고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근처 카페에 들렀어. 그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커피 마시면서 좀 쉬려고. 그래서?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어. 카페 알바생이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0대 초반. 정말 어려 보이더라. 근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말을 걸게 됐어. 말을 걸었다고? 응. 처음엔 그냥 커피 주문하면서 가벼운 대화였어. 근데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그 애가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오더라고. 여기 일하러 오셨냐고.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애 퇴근 시간이 됐어. 그래서 같이 저녁 먹게 됐지. 같이 저녁을? 응. 처음엔 정말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였어. 근데 술을 마시게 됐고, 남편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을 같이 보냈어. 원나잇.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정말 후회했어. 너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그 여자한테 사과하고, 이건 실수였다고 말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고. 그럼? 그렇게 끝인 줄 알았어. 그 지역 일도 끝나고 집에 돌아왔잖아. 너한테는 절대 들킬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묻어두려고 했지. 남편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근데 3개월 뒤에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 뭐라고 했는데? 만나자고. 급한 일이 있다고. 처음엔 안 만나려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결국 그 지역으로 다시 내려갔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났더니 임신했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애를 지우게 돈을 달라고 하더라. 그리고 보호자로 같이 병원 가달라고. 그래서? 나도 충격이었어. 근데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뛰는 거야. 내 아이가 생긴 거구나. 얼굴이 보고 싶다. 이 아이를 꼭 태어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잠깐만, 당신 아기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나랑 딩크하는 거 동의했잖아. 그건 결혼 초에 내가 확실하게 말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데? 너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잖아.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도 그때는 진심이었어. 정말로 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럼 갑자기 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주변에 아이 있는 친구들 보면서 나도 아빠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럼 나한테 말을 하든가. 말할 수 있었겠어? 너는 갈수록 더 확고해졌잖아. 아니 절대 안 낳겠다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딩크에 확신이 있었어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쳤다는 거 알아. 근데 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여자한테 붙었어. 낳아달라고. 제정신이야? 돈도 줄게. 5살까지만 키워주면 양육비도 얹어서 줄게. 제발 낳아달라고. 남편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 여자는 처음엔 미친 소리 하지 말래. 근데 돈에 솔깃했나 봐. 며칠 고민하더니 오케이 했어. 그래서 나왔다는 거야? 응. 출산 비용 다 대주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줬어. 그렇게 지우가 태어났어. 남편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태어난 지우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내 아들, 내가 아빠가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 나한테는 아이 갖기 싫다고 해놓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그 여자는 지우를 키우면서도 계속 돈을 요구했어.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들을 보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5년을 키웠다는 거야? 아니, 그게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우가 3살 됐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애를 데리고 있으면 결혼을 못한대. 그러니까 나더러 데려가라는 거야. 뭐? 5살까지 키워주지를 약속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따졌어. 약속이 있지 않냐고. 근데 그 여자는 약속은 약속이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래.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남편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지우를 갑자기 떠안게 됐어. 겨우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그래서 그 60대 할머니한테? 맞아. 처음엔 정말 난감했어. 3살짜리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하나?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 근데 그 동네에서 자주 가던 식당이 있었어. 사장님이 지우를 정말 좋아하셨거든.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어요. 지우 데리고 밥 먹으러 가면 사장님이 그렇게 이뻐하셨어. 음식도 더 챙겨주시고 장난감도 사다 주시고 정말 친손자처럼 대해주셨어.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드릴 테니 지우를 맡아서 키워주실 수 없겠냐고 부탁했어. 처음엔 사장님도 놀라셨지. 근데 지우를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이라 고민하시더니 결국 오케이 하셨어. 그게 언제야? 지우가 3살 때니까 3년 전 일이야. 저는 벽에 붙은 사진들을 다시 쳐다봤어요. 근데 저 사진들은 뭐야? 저렇게 많이 놀러 다녔어? 사장님이 지우를 맡아주신 뒤로 나는 정말 자주 내려갔어. 출장 핑계 대고 일주일에 2~3번씩. 그렇게 자주? 지우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 특히 3살부터는 정말 많은 걸 흡수하는 시기잖아. 같이 있고 싶었어. 남편이 거실을 둘러봤어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혼자 살면서도 늘 밝으시고 지우한테도 진짜 엄마처럼 대해주시고 같이 지우를 키우면서 전우애 같은 게 생겼어. 전우애? 같이 아이를 키우는 동료 같은 느낌? 사장님도 나를 정말 믿어주시고 나도 사장님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잡히면 스킨십도 하게 됐어.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근데 그게 남녀 관계는 아니야.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 가족? 사장님은 지우한테 엄마 같은 존재고 나한테는 동료 같은, 전우 같은 느낌? 저는 황당했어요. 그럼 지우가 사장님을 엄마라고 부르는 건? 그건 사장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한 건 아니야. 지우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게 됐어. 사람들 앞에서는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둘이 있을 때는 엄마라고 부르더라고. 3살 때부터 사장님이 키우셨으니까 지우한테는 사장님이 진짜 엄마인 거지. 진짜 엄마는 어떻게 된 거야? 그 20대 여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계속 연락이 와. 돈 달라고. 뭐? 지우를 떠넘긴 뒤에도 가끔씩 전화가 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안 주면 당신 부인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 그래서 계속 줬어? 어쩔 수 없었어. 그 순간 동생이 봤다던 편의점 뒤에서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 편의점 뒤에서 돈 준 거? 어떻게 알았어? 맞아. 그때도 갑자기 연락이 왔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만나서 줬지. 얼마나 줬는데? 한 번에 200~300씩. 뭐? 미안해. 근데 안 주면 너한테 말하겠다고 해서.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 여자는 아이를 떠넘긴 후에도 계속 돈을 뜯어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들킬까봐 계속 돈을 준 거고. 그럼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한테 말할 수 있었겠어? 뭐? 여보, 당신이 뭐라고 했어? 신혼 초에 아이는 절대 안 낳겠다고. 딩크로 사겠다고. 그래서? 나도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어. 정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뀔 줄 알았어. 언젠가는 너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할 줄 알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너는 갈수록 더 확고해지더라고. 친구들이 애 낳으면 축하는 하지만 절대 부러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하면서 행복해했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점점 더 아이에 대한 열망이 커졌어. 내가 아빠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근데 너한테는 말할 수가 없었어. 말하면 싸울 게 뻔했으니까. 남편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 지우를 낳고 키우고 숨기고. 미안해. 저는 남편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줘. 만약 내가 6년 전에 지우 존재를 너한테 말했으면 같이 키워줄 수 있었어?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답이 뻔했거든요. 아니요. 절대 못 키웠을 거예요.
6년 전이든 지금이든 나는 아이를 원한 적이 없었으니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지. 못 키웠을 거잖아.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말할 수 없었어.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6년 전이든 3년 전이든 아니 지금이라도 저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을 거예요. 못 키웠을 것 같아. 제 입에서 나온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렇지.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나만 나쁜 거야? 우리 처음부터 약속했잖아. 딩크로 살기로. 나도 알아. 너만 나쁜 게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생각이 바뀌었으면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근데 말할 수가 없었어. 너는 너무 확고했고, 나는 너무 겁이 났어. 너랑 싸우는 것도 무서웠고, 너를 잃는 것도 무서웠어. 그래서 몰래 아이를 낳고 키운 거야?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바보 같지? 저는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저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저는 벽에 붙은 가족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저 사진들만 봐도 알겠어. 당신은 이미 저 아이의 아빠야. 그리고 저 할머니랑은 이미 가족이고 여보, 나는 그 가족에 낄 수 없어. 키고 싶지도 않고.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이혼하자.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 응, 이게 우리 둘 다한테 최선인 것 같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당신이 아이를 원한다는 걸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말했어야지. 근데 말이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만약 당신이 6년 전에 말했어도 결과는 똑같았을 거야. 나는 절대 아이를 키우지 않았을 거니까. 알아.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아이를 포기하라고 할 수도 없어.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냥 너무 달랐어. 맞아. 너무 달랐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결혼 8년. 이렇게 끝나는구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자. 깔끔하게. 그래. 그리고 위자료 같은 건 필요 없어. 우리 둘 다 잘못했으니까. 고마워.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뭔데? 그 여자. 계속 돈 뜯어가는 그 20대 여자.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법적으로 대응해. 이미 아이 양육 포기했으면 아무 권리 없잖아. 계속 당하지 말고.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 그런 말까지 해줘? 별로. 그냥 당신이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그리고 저 아이 생각해서라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갈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여보, 응?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울었어요. 후회 안 해? 뭐가? 우리 결혼 8년.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는 안 해.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거지. 처음엔 맞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맞게 된 거고. 그래. 당신은? 나도 후회는 안 해. 그냥 미안해. 나도 미안해. 저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사진으로 가득한 벽, 장난감이 널린 소파, 세 사람분의 식기. 저는 저 안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행복해. 당신이 원하는 삶 살아. 당신도.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저 이모 갔어? 지우의 목소리였어요. 문틈으로 남편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응, 갔어. 또 와? 아니, 이제 안 올 것 같아. 그럼 다행이다. 무서웠어. 아이의 솔직한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나도 무서웠어. 저 안의 가족이, 저 따뜻한 분위기가, 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그로부터 3개월 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했고, 위자료는 서로 주고받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새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깔끔한 나만의 공간. 회사는 계속 다니고 있고, 요즘은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그림 그리기. 혼자 조용히 할 수 있는 거요. 친구들은 걱정했어요. 괜찮아? 8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정말이었어요.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고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주말에는 늦잠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어요. 가끔 문득문득 생각나긴 해요. 지우, 그 아이는 잘 크고 있을까? 남편은 행복할까? 그 60대 할머니는 건강하실까? 근데 그게 제 몫은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사는 거죠. 요즘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남자분인데 저처럼 확실한 딩크족이에요. 저는 절대 아이 안 가져요. 평생 둘이서만 살고 싶어요. 첫 만남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대답했죠. 저도요. 저는 제 삶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잘 맞았어요.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아직 사귀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알아가는 중이에요. 이번에는 확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저처럼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 저처럼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다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참 맑았어요. 1년 뒤 우연히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됐어요. 출장으로 근처에 갔다가 문득 그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생각났어요. 차를 몰고 그 앞을 지나는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지우가 있었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7살. 키도 크고 얼굴도 더 또렷해지고 정말 남편을 닮았어요. 지우 옆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벤치에 앉아서 지우가 노는 걸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있었어요. 아예 그 지역으로 거점을 옮긴 걸까요? 셋이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우가 뛰어와서 할머니 품에 안기고 남편이 지우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진짜 가족이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부럽지는 않았어요. 그저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저 아이는 사랑받으면서 잘 크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고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고 그게 맞는 거였어요.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지금 저는 33살입니다. 새로 만난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확실한 딩크족이고 서로의 삶을 존중해요. 주말에는 여행을 다니고 평일에는 각자 일하고 저녁에는 같이 와인 마시며 영화를 봐요. 아이 울음소리도 없고 기저귀 갈 일도 없고 육아 스트레스도 없어요.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이 없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 외롭지 않아?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나는 괜찮아. 이게 내 선택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정을 꾸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각자 원하는 삶이 다른 거예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 남편도 자기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가치관이 다르고 원하는 삶이 다르고 꿈꾸는 미래가 다르면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배운 겁니다. 결혼 8년, 이혼 후 2년. 이제 저는 제 길을 갑니다. 아이 없는 자유로운 나만의 삶을. 그리고 그게 제게는 행복입니다.